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2023-3596호 물건은 김길동 씨가 7억 2천만 원에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경매 법정, 망치 소리와 함께 30년 보금자리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게 왜 사업도 안 해본 사람이 퇴직금을 다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내가 잘못했어. 고개를 떨군 노인의 주머니엔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1년 전 이 남자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성공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내와 별거 중에 혼자 쪽방에 살며 폐지를 줍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가족을 위한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파괴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전,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30년간 우리 회사를 이끌어주신 박영수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기업 본사 로비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무님, 이제 편히 쉬세요. 인사팀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퇴직금 4억, 명예퇴직 위로금 1억, 총 5억 원입니다. 박영수는 통장을 받아들며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30년의 대가가 이 얇은 통장 한 장이라니. 차 안에서 아내 순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연금으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 생각 중이야. 동료들은 대부분 연금을 선택했습니다. 박상무, 우리 나이엔 안정이 최고야. 매달 500만 원씩 나오면 노후 걱정 없어. 사업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우리 나이에 새 도전은 위험해. 합리적인 조언이었지만 박영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나는 젊다. 뭔가 더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큰딸 지연, 작은딸 지연, 사위 민호가 모였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아버님.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작은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쉬실 나이잖아요. 엄마랑 여행이나 다니세요. 그 순간 박영수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쉬실 나이? 이제 쓸모없는 사람? 돈이 없으면 아버지 역할도 끝난 건가? 잠 못 이루는 밤 창밖을 바라보며 박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뭔가 할 수 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돈을 불려야 해. 그래야 진짜 아버지지.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일시금으로 받을 거야. 정말요? 연금이 더 안전한데. 괜찮아. 내게 계획이 있어.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박영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첫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일시금으로 7억 원을 받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큰딸 지연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두 손주의 얼굴도 침울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거실에 앉자마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저 이혼했어요. 뭐? 그 사람이 바람 피웠어요. 저랑 애들 버리고 나갔고 양육비도 한 푼 안 줘요. 그런데 아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전셋집이 깡통 전세였어요. 다음 달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대요. 얼마가 필요한데? 8천만 원이요. 새 집 구하려면. 손주들이 불안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학원도 끊었어요. 우리 이사 가야 돼요? 박영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 지연이 무릎 꿇으려 하자 박영수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요? 아빠. 지연이 흐느끼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부부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지연이한테 얼마를 줄 생각이에요? 1억은 줘야지. 집도 구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할 거 아냐. 1억이요? 그럼 우리 노후 자금이. 괜찮아, 아직 4억이 남잖아. 근데 여보, 지연이한테 1억을 주면 지연이도 알게 될 텐데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지연이는 남편도 있고 형편이 괜찮잖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순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영수는 은행에서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지연아, 이걸로 집 구하고 애들 학원도 보내.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꼭 갚을게요. 제가 일 열심히 해서. 됐어. 아빠가 딸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애들 잘 키워. 지연이 돌아간 후 박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억 썼지만 아직 4억이 남았어. 이 돈을 잘 굴리면 지연이도 더 도와주고 우리 노후도 든든하게 할 수 있어. 아내 순이는 거실 구석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위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큰딸을 도운 지 2주일 후 작은 딸 지연이 남편 민호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는 언제나처럼 밝고 공손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민호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스마트 물류센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물류센터가 부족해요. 화면엔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가 가득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1000평 규모 센터를 짓는데 대형 유통사와 계약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민호는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어요. 물류산업 육성 정책으로 최대 3억까지 나옵니다. 그래. 초기 투자금 5억이면 1년 안에 회수되고 2년 차부터 연 3억 순수익이 가능합니다. 순이가 사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사업을 한다고? 이런 건 위험하지 않나? 어머님, 이건 위험이 아니라 기회예요. 작년 물류산업 성장률이 30%였고 정부 지원까지 있으니 거의 안전한 투자죠. 아빠, 민호 오빠가 이번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전에도 사업 실패했다고 들었는데. 순이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준비 없이 덤볐어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이번엔 뭘 조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압니다. 실패가 저한테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민호는 진지하게 박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임원까지 오르신 분 정말 존경합니다. 박영수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버님 사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번 사업으로 꼭 성공해서 지연이도 행복하게 해주고 두 분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내서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영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연이한테 1억 줬는데 사위한테도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이건 투자잖아. 연 3억이면 얼마가 필요한데? 5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순이가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지만 박영수는 이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알았네. 일단 생각해 보겠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호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 3억 수익이면 지연이도 계속 도와주고 우리 노후도 든든하지 않을까? 하지만 옆에서 순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정부 지원도 있고 계약서도 받잖아. 그래도 걱정 마. 내가 30년 회사 생활하면서 쌓은 안목이 있어. 박영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달콤한 유혹이 그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제안을 받은 지 사흘 후 박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민호한테 4억 투자하기로 했어. 뭐? 4억이요? 아니, 남은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겠다고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물류센터 사업이 아주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고. 사실 박영수는 불안해하는 아내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2억을 추가로 대출받아 총 6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정했어. 여보, 지연이한테 1억 줬잖아요. 그럼 지연이한테는 6억? 이게 공평해요? 이건 다르잖아. 지연이는 생활비고 지연이는 투자야. 투자는 돌아오는 거라고. 투자가 다 성공하나요? 작은 사위가 사업 실패 경험도 있는데 어떻게 다 믿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니까. 정부 지원도 있고 대형 유통사 계약도 있고. 계약서 진짜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30년 회사 생활하면서 쌓은 안목이 있어. 가짜는 금방 알아보지. 박영수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요. 걱정 마. 2년 후면 연 3억씩 들어와. 그럼 지연이도 계속 도와주고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어. 순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 마음이 정해진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박영수는 아내가 없을 때 작은 사위 민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네가 말한 대로 내가 6억 투자할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기뻐하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박영수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연이한테 돈 주셨다며요? 응? 너 어떻게 알았어? 지연이가 자랑하더라고요. 사업 투자 받았다고. 아빠, 도대체 지연이에게 얼마나 주셨어요? 그게 4억 정도. 박영수는 옆에서 아내가 듣고 있어 2억을 담보대출 받은 사실은 숨긴 채 그냥 4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1억 받았는데 동생은 4억이요? 지연아, 이건 투자야. 내 거랑은 성격이 다르지. 똑같이 아빠 돈인데 뭐가 달라요? 아빠는 항상 동생만 편애하셨잖아요. 지연아,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저는 이혼해서 불쌍하니까 1억이고 동생은 사업한다고 4억인 거죠? 아빠한테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딸인가 봐요. 지연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영수는 허탈하게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당신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마음 이해 안 돼요? 언니는 1억, 동생은 6억. 누가 봐도 불공평하잖아요. 그게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죠. 당신 두 딸 사이 갈라놓으셨어요. 그날 밤 박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섭섭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사업 성공하면 지연이한테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퇴직금 5억과 아내 몰래 담보대출 받은 2억, 총 7억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남은 돈은 한 푼도 없고 오히려 담보대출 2억 원 빚만 남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후퇴할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투자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처음 2달간 사업장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공사 현장, 설비 반입, 직원 채용 공고까지.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여보, 민호한테 전화 좀 해봐요. 응? 근데 계속 안 받네. 불안해진 박영수는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민호가 말한 주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박영수는 얼어붙었습니다. 텅 빈 창고, 녹슨 철문, 잡초가 무성한 빈터. 이게 뭐야?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요즘 정신없어서. 민호야, 내가 지금 사업장에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네? 아버님이 거기 가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민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보낸 주소가 여기잖아. 아, 이거 큰일 났네요.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요, 유통사 쪽에서 갑자기 입지 조건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부지를 다시 알아봐야 했는데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그럼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는데? 파주 쪽에 더 좋은 부지를 계약했어요. 거기는 고속도로 진입도 쉽고 면적도 더 넓어요. 민호는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새 부지, 공사 중인 건물, 설비 견적서. 근데 왜 말 안 했어? 죄송해요. 부지 변경하느라 정신없었고 또 아버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곧 정리되면 모시려고 했는데. 박영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금은 나왔어? 그게요.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아직 안 나왔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 보완 요청해서 다시 제출했거든요. 서류 보완? 네, 뭐 복잡한 행정 절차예요. 곧 해결될 겁니다. 민호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박영수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업장이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요? 처음 말한 곳은 텅 비어 있고 민호는 부지를 바꿨다는데.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4억은 제대로 쓰인 거예요? 모르겠어. 그날 밤 박영수는 민호가 보여준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사위가 날 속일 리 없어. 내 딸 남편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불길한 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석 달 후 결국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민호네 집에 가봤는데 이사 갔대요. 뭐? 이사? 집주인이 한 달 전에 나갔다고. 결국 석 달 동안 사위와 딸한테 연락이 없자 박영수는 그제서야 일이 잘못된 걸 알아채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계약서가 있는데. 경찰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민사 문제예요.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 결과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무자력이면 판결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우편함에서 빨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대출 연체 통지서. 박영수는 순간 기억했습니다. 2억이 부족해서 아내 모르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을 추가로 더 대출받았던 것을. 여보, 우리 집이 어떻게 해요? 이자도 못 내는데. 한 달 후 또 다른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문. 30년을 살아온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였습니다. 그날 큰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동생 연락 닿아요? 안 돼. 아빠, 사실 저도 돈이 더 필요한데. 아빠, 지금 형편이 어때요?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 아, 알았어요. 역시 저는 아빠한테 중요하지 않은 딸이죠. 동생한테만 6억 주고. 지연아, 그게 아니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영수는 길거리에서 과거 회사 부하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상무님, 그동안 어떻게. 초라한 옷차림의 박영수를 본 부하는 당황했습니다. 아, 잘 지내네. 박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가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여보. 순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박영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박영수는 경매로 넘어간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딸 지연이 부모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빠, 엄마.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일이야? 민호 오빠가 도박을 했어요. 뭐?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투자금으로 물류센터 하는 줄 알았는데 전부 코인이랑 도박에 쏟아부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순이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6억은? 다 날렸어요. 한 푼도 안 남았대요. 지연은 통장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카지노 사이트, 코인 거래소, 불법 도박 사이트로 나간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 사업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민호는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석 달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고. 박영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봤어요. 지연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 사람 재산이라도 찾아서 아빠한테 드릴게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돈은 없다는 것을. 며칠 후 큰딸 지연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빠, 그동안 섭섭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좁지만 같이 살아요. 하지만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동생 집에 갈게. 엄마, 너희 아빠랑은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순이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박영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족도, 돈도, 집도 모두 잃었습니다. 쪽방촌으로 이사한 박영수는 처음엔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편의점, 경비, 주차관리원. 하지만 70 가까운 나이에 심장질환까지 있는 노인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생계급여 50만 원으로는 월세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새벽 박영수는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첫 박스를 주울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 2,000원, 3,000원.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폐지를 줍다 심장이 아파 쓰러졌습니다. 옆에서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는 구겨진 5,000원을 건넸습니다. 어제 형님이 자리 비켜주신 덕분에 제가 큰 박수 주었어요. 박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은 떠났지만 낯선 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의료급여로 수술 가능합니다. 수술 후 회복하던 어느 날 손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엄마 몰래 연락해요. 박영수는 휴대폰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욕심부린 탓이야. 그날 밤 쪽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박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자금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도 더 벌겠다는 욕심도 모두 핑계였습니다. 7억이 있었다면 연금으로 받아 조용히 살았어야 했습니다. 퇴직금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신중하십시오. 지금 박영수는 작은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고 생계급여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아내 순이와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큰딸 지연은 이따금 생활비를 보내옵니다. 작은딸 지연은 사위와 이혼 소송 중이며 연락이 뜸합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가끔 몰래 문자를 보냅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 문자 하나가 박영수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가난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7억 원의 퇴직금으로 시작했던 꿈은 폐지 수레로 끝났지만 박영수는 이제 압니다. 노후 자금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이 때론 가족을 파괴한다는 진실을, 그리고 욕심이 아닌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언젠가 은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퇴직금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보루입니다. 함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지키십시오. 그것이 박영수가 모든 것을 잃고 깨달은 가장 값비싼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